할 게 많아서 조금 미리 시작할까요? 네, 뭐 미리도 아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학생 운동 얘기까지 했고 문화대혁명 들어갈 차례죠. 문화대혁명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알려져 있다는 그 이름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문화대혁명이 유명해진 건 아마 이문열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문열이 뻑하면 홍위병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이문열 왜 이렇게 홍위병 싫어하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 괜히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 좀 무서우세요? 뭔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막 사람들이 명확한 뭐 이성적인 목적이나 그런 건 없어도 이게 운동으로 막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정기구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한열이라고 아세요? 그 87년 민주화운동 때 연대 그 체류탄에 맞아 죽었던 연대생 있잖아요. 그 이한열이 장례식 때 이한열이 저하고 이제 동기예요. 이한열이 장례식 때 시청 앞에 진짜 100만이 모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처음 봤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례 인구행렬이 지나가는데 선조가 시청에 왔는데 후미가 아직 아현동 정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례식을 하고 뭐 그 행진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다 경적도 울리고 그게 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사건인데 그걸 하고 뭐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저희는 배고파서 뒷골목으로 와서 친구들 몇 명과 밥을 먹는데 이거 저 붉은 검은 리본 같은 거 달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직장인들, 근데 나이 많은 분들도 아니고 한 30대 초반 정도 보이는 직장인들이 우리가 이제 장례식 참석했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이렇게 표식을 보고 아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냐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말을 걸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진지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홍위병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어떤 이념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정서적인 동기가 큰 집단적인 움직임 이런 데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한열 장례식 때부터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20년 안 돼.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길거리 응원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상당히 없어졌잖아요. 주류가. 언론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20년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중이 동원된 어떤 대중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체제 내로 순응시키려는 노력이 한 20년 가까이 있었고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만 갖고 지배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순치시키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소고기 파동, 화물간 파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뭐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게 체제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이러지 않게 순실했잖아요. 우리 먹거리의 문제다. 이게 마치 생활에 아주 밀착한 주제를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반대로 거기에 갇혀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같은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도, 대중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항상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접해지기 때문에 문화 상품의 성격을 벗어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자체로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간에. 궁금하고요. 제가 뭐 앞에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회 동안을 걸쳐서 봤던 막수주의의 어떤 이론들에서도 대체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막수주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든 현상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있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정렬화된 게 20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의 아주 큰 현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막스주의 이론들이 설명 상당히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막스주의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뭐가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막스주의 자체가 폐기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새로운 막스주의 흐름들은 대체로 이런 문제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대로는 이제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개됐나 하는 역사적 과정을 일단 간략하게 좀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가 실각하고 그러다가 주자파,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신경제 정책 같은 그 혼합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반면에 그 중국 혁명 이래의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점이었던 이 3대 모순이라는 것들이 다시 심화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마오가 반격을 제기를 하는 게 문화대혁명이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3대 격차라는 건 뭐였죠? 3대 모순 또는 3대 격차,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심화되면서 그 제가 방금 이제 마오가 반격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중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처음에 느꼈던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은 일단 도시와 농촌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게 그 문화대혁명을 촉발시켰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중국의 명문대학 북경대, 인민대, 청와대 이런 데들이 있죠. 그 북경대 입시를 보는데요. 어떤 학생이 시골 출신 어떤 학생이 북경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답지를 하나도 못 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백지 내고 나온 게 아니라 답지 뒤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욕하는 글을 썼죠. 긴 글을 썼어요. 자기 시골 출신에 자기는 정규 학교를 다 다녔는데 시골에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대학 입시에 왔는데 아는 문제가 없어. 이건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 사실. 이런 취지의 문제를 쓴 거예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경대 이런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통계로 거기다 당 고위 관료의 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활하고 특히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당 관료의 자제들이나 상층부의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고위 관료가 되려고 하는 게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걸 비판하는 글을 써서 상당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컸다는 거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글을 쓴 게 상당히 널리 호응을 받았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였으니까. 의료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다가 이게 정치권 내에서 정치 권력 내에서 문제가 된 거는 1961년도에 그 하이루이 파관이라는 희곡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막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의가 여산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이 전에 여산회의라는 곳에서 당 고위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하는데 노택동의 그 혁명 동지 중에 하나였던 팽덕회라는 사람이 그 마오를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하죠. 근데 마오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해서 이 사람이 해임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풍자해서 쓴 시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오가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팽덕회를 실권시킨
이 사건을 이제 빗대서 쓴 거다. 이렇게 되면서 마오를 찬성하는 집단하고 마오를 반대하는 집단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지다가 이게 이제 정치 투쟁으로 격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논쟁 와중에 마오가 5월 16일 날 1966년 5월 16일 날 5.16 통지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5.16 통지에서 주자파 또는 이제 당권파라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공개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조응해서 대중들이 운동이 막 활발해지는데 중요한 촉발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북경대에서 철학과 강사였던 사람이 대자보를 쓰죠. 대자보를 쓰면서 그 학교 총장들 이런 사람들, 학교 운영진들을 이제 비판을 하죠. 당권파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학생 시위가 대도시에서 학생 시위들이 막 일어나요. 그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대중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문제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막 활성화시키냐면 이거를 자꾸 이제 통제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유속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작도라는 걸 파견을 해요. 그래서 대중들이 제기한 문제를 실제로 당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당에서 관료들을 파견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공작도라는 것들이 파견이 돼요. 근데 이 공작도들이 대중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을 조반파라고 불러요. 반대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조반파와 공작도 중심의 운동 세력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막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는 한 50일 정도 지속이 돼요. 이게 이제 초기 50일이라는 거죠. 초기 50일이라는 시기 동안에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문제제기는 사실상 여기서 대부분 얘기가 돼요. 이 과정, 이 5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대중들이 아주 급속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죠. 당권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려고 하고 당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훨씬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른 게 바로 마오인데 8월 초에 사령부를 포격하라. 제목도 아주 선정적이죠. 대자보를 하나 써 마오가. 그러니까 사령부라는 게 당권파죠. 당 중심을 당이 다스리는 나라에 당 중심부를 포격하라고 대중들을 선동하죠. 그러니까 유속이 등소편이 장악하고 있던 당권파를 대중들에게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대자보를 쓰면서 전면적인 이 반대운동이, 당 반대운동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대중들이 문제제기를 좀 모아서 일원화한 문헌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16개 조로 이루어진 중앙위원회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켜요. 이거는 이제 마오가 지시를 해서 마오의 신복이었던 이제 진백달이라는 사람이 작성하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이 문화대혁명의 정신을 제일 잘 보여주는 문헌이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는 문헌이에요. 그래서 이 문헌에 나오는 그 문제제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당권파가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당권파가 사회주의 혁명을 배반하고 자본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자파, 자본주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중국에 계급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과 인민 사이에 계급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권력투쟁이거나 사회 내부의 부분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계급투쟁으로 성격을 규정을 해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 당권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회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국 경우에 사회주의적인 경제 토대는 마련을 했지만 상부 구조가 거기에 대해서 조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부 구조를 사회주의에 더 맞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치혁명이나 경제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이죠. 그러니까 상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게 문화혁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권파를 몰아내면 공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당권파를 몰아내고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이 권력을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소제목 자체가 네 번째 항의 소제목이 대중이 운동 중에 스스로 자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철저하게 대중 노선에 기반한 운동이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안정신 정리하면서 연안정신의 핵심이 대중 노선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중의 정치적 선택,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이론가나 지식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는 노선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혁이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은 파리코뮌을 개성한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파리코뮌을 개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내전에서의 낙스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그것을 개성한 국가화혁명,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성한 게 문화대혁명의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꼬민이 국가를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생산적인 노동을 결합해야 되고, 지식인들이 더 이상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16회적이 중요한 조치들이고, 또 그 다음에 혁명을 수행하되 생산을 촉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이중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사회적 경제 토대는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혁명은 이제 상부구조의 혁명이지 토대에서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오가 이 문화대혁명이 생산을 중단시키면 사회 전체가 정말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나 시골의 농민들에게까지 문화대혁명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자기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화대혁명이 전개되기를 원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16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오쩌둥 사상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문화대혁명의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대혁명이 대중노선이다 이랬는데 마오쩌둥 사상이 지도사상이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개인 숭배잖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문화대혁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또 상징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절이 가게 된 이유는 현실적 맥락은 있죠. 왜냐하면 이 대중들이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 거죠? 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갖고 있던 당과 대중이 싸우는데, 당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권위에 필적할 만한 권위가 대중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바깥에서 당과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무장력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마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당권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니까. 그러니까 당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권위를 대중들이 이용을 했다. 거기에 의존을 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공식적인 그 당이나 행정 조직의 체계 내에서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깥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해체시키려는 운동을 하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오에게 의존을 했다.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반대로 정리과정 내내 그러는데 마오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문화대혁명 세력은 힘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마오가 조반파한테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대학살이 일어나요. 군대가 개입해서 조반파들을 대학살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설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 스스로가 당이 독점하고 있는, 또는 국가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대중 스스로 자발적인 운동을 벌인 게 문화대혁명인데, 이 문화대혁명의 대중들의 운동의 테두리를 자기들이 정해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마오의 권위 바깥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중 노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중이 어디로 가는 건 대중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대중 스스로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문화대혁명이 정말로 체제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혁명으로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운혁의 세력들이 의견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디에 권위 의존하냐? 마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오한테 편지를 써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럼 마오가 누구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정기 과정에서 문화혁명이 전개 와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문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문혁에서 제기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 문제의식 이런 것들과 상당히 상치되는 전개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역사적 연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76년에 마오가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곧바로 화국공 과도기를 거쳐서 등소평이 집권을 하는데 이 등소평 집권기는 바로 그 마오 집권기를 부정하는 개혁개방의 시대잖아요.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 집권의 정당성은 마오의 오류에 근거하는 거예요. 마오의 자경적 노선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선이 정당화됐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항상 비판하고 틀린 거고 그걸 계속 선전해야지 자기들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중국 내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따른 빈부격차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침묵시키는 억압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 선전이 문화대혁명을 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냐. 이거보다 낫지 않냐.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실정, 지금 현재 중국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문화대혁명에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데올로기 선전이 계속 재생산돼야 돼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개혁개방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하고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시, 온갖 형태로, 체험기, 이런 형태로 문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글들이나 영화들이나 음악들이나 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퍼지면서 문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특히 이제 영화의 영향이 크죠. 중국의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등소평 체제, 지금 중국 체제의 제일 핵심적인 선전 이데올로그가 한 사람 있잖아. 많은 사람이 지금 제일 영향력이 있는 북경올림픽 그 개막식 예술 감독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혜모라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장혜모의 최근 한 10년간 영화들이 다 중국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권 홍보 영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에 만들었던 게 다 그거예요. 문혁의 부작용에 대해서. 문혁이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인민들을 탄압했나, 이런 건데,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홍위병들이 뭐 이렇게 테러하는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거짓말이죠. 상당히 많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그런데, 하나는 문화대혁명이 홍위병을 위주로 한 이 조방파들에 의한 엄청난 폭력적이고 대량 학살에 근거한 그런 운동이었다는 이미지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문혁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문혁 초기의 조방파에 의해서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해요.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문혁 기간 동안에. 특히 한 2년 동안에, 초기 2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1년 반 정도 지나고 2년, 이게 3년 채 안 되는 시기 동안에 군대가 개입해서 조방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자경적인 홍위병들이 학살을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당권파들이 나중에 인민해방군을, 이제 마오가 문화대혁명을 진압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대를 동원을 하잖아요. 인표를 동원해서 인민해방군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문화대혁명을 주도하게 되면서 자기들과 반대하는 입장의 그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을 하죠.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 뭐, 심지어 부모들까지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거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공개 비판하고 자아 비판, 잘못했으면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아 비판 정도 하는 것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자꾸 이제, 과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자꾸 이제 과장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등소평 체제의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식인 집단이 문역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받은 집단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역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죠, 상당히. 근데 지식인 집단이 그 피해를 받는 과정은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건데 이 초기에 홍위병들에 의해서 지식인 집단, 상층 지식인 집단이 상당히 공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오해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면 초기에 이 지식인 집단들을 공격했던 홍위병들은 주로 당권파가 주도를 하는 홍위병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발적인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거를 당권파가 체제 내화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경대학 안에 홍위병 집단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유소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배적인 역할,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 유속이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당권파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었어요, 초기 운동. 그래서 이제 공작조와 결합하게 된 운동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하냐 하면은 지식인 집단하고 또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 지주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을 초기에 박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그런 테러 같은 것들, 린치 같은 것들은 초기에 이 당권파 자식들이 했던 테러들이에요. 조간파들이 그걸 안 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조간파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초기에 지식인 집단들을 박해하고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집단은 이 당권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죠. 다 홍위병은 다 한 집단이고 다 마오에 의해서 조종되는 집단이고 극좌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실제로 문화대혁명의 전개 과정은 하나의 일괄적인 틀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복잡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광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보황파라고 불리는 보수 집단이 있는데 문제는 이름은 보황파, 조광파인데 그 안에도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기에 가면 조광파끼리 서로 무장수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조반파 안에도 분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조반파라고 해서 반드시 체제 반대적인 것도 아니고 보안파라고 해서 반드시 체제 수능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정제 과정을 아예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문역에 대해서 많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왜곡된 모습은 뭐냐면 이 대중 노선에 대한 지식인들의 경멸 같은 게 드러나죠. 장예모가 만든 인생이라는 영화 있어요. 한 10년 더 된 영화 같은데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 공미예요. 공미. 제가 좋아하는 공미인데 뭐 애를 낳게 된다. 그래서 막 문화대혁명기에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니까 의사들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나고 중학생 이런 애들이 수술을 하는데 중학생 이런 애들이 와서 수술하는 홍병들이 또 의료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이거다 책 펴놓고 막 수술하면서 사람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사실은. 과장이죠. 그러니까 연안정신, 대약진, 그 다음 문의역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뭐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을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권을 갖고 있던 지식인 집단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특권을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지적 차이를 해소하자라는 문제의식을 이거를 비전문가가 모든 거를 장악해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문제의식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꾸준히 봤듯이 지적 차이의 분할이라는 문제의식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거죠. 전문가들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사회가 개판이 된다 이런 얘기. 협박하는 거죠. 지식인들이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니네들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니네들 끔찍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거죠. 우리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고 먹여 살려주고 해야 돼 니네들 이런 거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받고 싶으면 해. 그런 거예요. 일종의 협박이죠.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리고 가끔 실력 행사도 하죠. 특권을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특권 계급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예데 정권 붕괴될 때 칠레 같은 데서 의사들 파업하잖아. 의사들이 파업해요. 좌파 정책 없애라고. 우리 옛날에 돈 많이 벌고 좋았는데 왜 좌파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공성 확대하고 이러면서 수입 줄게 하냐고. 의사들, 자본가들과 의사들이 파업을 하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런 얘기 수두룩하게 나오죠. 어디 문학 전공하고 철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실업자 많다고 막 협박하죠. 인문학이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죠? 인문학이 위기다 이러면서 세상이 막 야만적으로 돼간다. 돈만 바라고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뭐 고전을 안 읽고 실용적인 것만 보고 막 지랄들을 하더니만, 그쵸? 서울대 교수들부터 시작해 인문학의 위기라고 지랄들 하더니만 돈 조금 지어주니까 조용해졌어요. 자기들이 배금주의 그렇게 욕해놓고. 기껏해 한다는 게 뭐야? 호텔에서 그 정경련 회장단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죠. 드디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줬다. 이러면서. 그런 거. 이게 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서유럽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나올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67년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하이가 산업 중심지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상하이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로 문혁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공장 노동자들이 문혁을 하면서 상하이 전체에서 꼬민을 성립시켜요. 상하이 꼬민을 성립시키죠. 이게 아주 놀라운 거겠죠.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대도시 학생운동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문혁의 주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 통제의 원칙,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원칙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적 노동과 교육의 일치 이런 것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혁신적인 주장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3년을 못 넘기고 결국은 마오가 이걸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홍위병 해산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 진압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한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문혁이 이제 사그라들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택동 그룹과 모택동이 이제 노쇠하게 되니까 4인방으로 불리는 모택동 지지 세력과 다른 세력들 간의 권력 수쟁 이런 걸로 이제 변질돼 버리다가 76년에 모택동이 죽으면서 공식적으로 문화대혁명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대혁명 했고요.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연안정신하고 대학생 운동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여기서 따로 얘기를